여러분, 오늘은 낡은 요강 밑바닥에 숨겨진 비밀. 문서 한 장이 한 여인의 운명을 통째로 뒤바꿔 놓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짐 하나 달랑 들고 서리빨 밟으며 쫓겨났던 그 며느리가 훗날 남자 옷을 입고 한양 도박판에 호련히 나타나 악당의 뼈와 살을 발라먹는 이야기이니 오늘 밤은 편안히 자리를 잡으시고 끝까지 함께해 주십시오. 연약하다고 무지하다고 계집이라고 짓밟혔던 그 며느리가 어떻게 칼보다 날카로운 무기를 손에 쥐게 되었는지를 지금부터 천천히 풀어드리겠습니다. 힐링 야담을 찾아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조선 중엽 한 집안으로 시집온 며느리 정순이의 이야기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억울하게 돌아간다 하더라도 뜻이 있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때가 오더랍니다. 그 진리를 온몸으로 보여준 한 여인의 이야기를 지금 함께 떠나보시겠습니까? 섣달 금음의 새벽이었습니다. 하늘은 아직 먹물처럼 범었고 장독대 너머에서는 칼바람이 마른 대잎을 사납게 흔들며 사각사각 소리를 내고 있었으며 마당 한가운데 고여있던 무릉덩이는 밤사이 꽁꽁 얼어붙어 달빛을 그대로 머금은 채 희붐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정순이는 바로 그날 새벽 자신이 이 집에 시집 온 지 정확히 3년. 2달이 되던 아침에 보따리 하나를 등에 지고 살인문을 등으로 밀어 마당을 빠져나왔더랍니다. 보따리라 해봐야 무명 치마 한 벌과 때가 묵은 버선 2켤레. 그리고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날 밤 아무도 모르게 정순이의 손을 이끌어 쥐어주시던 동전 새 잎이 전부였으니 3년 동안 이 집의 부엌을 지키고 시아버지의 약탕관을 불 앞에 앉아 다리고 논두렁에 나가 맨손으로 김을 메고 손바닥이 쩍쩍 갈라지도록 물 깃고 빨래하고 방아를 찢던 그 몸뚱어리가 가진 것이 겨우 그것이었던 셈이지요. 대문 바깥으로 발이 닿는 순간 등 뒤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다시는 이 앞을 얼씬거리지도 말거라. 이씨댁 며느리라는 소리가 내 입에서 나오는 날에는 그 혀를 뽑아버릴 줄 알아라. 이기복이었습니다. 이 집 먼 일가부치라 불리는 산에 이기복이라는 자는 본래는 이씨 가문과 같은 학렬도 못 되는 먼 친척이었으나 정순이의 시아버지 이진사가 2눈을 잃고 몸져 누운 사이에 어느 틈엔가 이 집의 안방을 제 것인 양 차지한 자였습니다. 40이 조금 넘은 나이에 번들거리는 눈을 지닌 사내로 웃을 때는 반드시 눈만 웃고 입은 끝내 웃지 않았으며 아이들이 그 기척을 느끼면 무서워 피했고 짐승들도 그의 발소리가 들리면 귀를 납작하게 눕혔습니다. 정순이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돌아보면 눈물이 날 것이고 눈물이 나면 이기복이 비웃을 것이 뻔했으며 그 비웃음만은 끝끝내 보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그리하여 오직 앞만 보고 걸었는데 발끝에 찬 서리가 밟혔습니다. 집신 사이로 서리의 차가움이 발가락 끝까지 스며들었지만 정순이는 멈추지 않았고 새벽장을 보러 나온 마을 안악들이 먼 발치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등 뒤로 들려왔지만 그 시선을 짊어진 채로 그냥 걸었습니다. 걷고 또 걸었습니다. 발 아래 흙이 얼어붙어 딱딱하게 정순이의 발바닥을 쳤고 하늘에서 눈이 내리기 시작하여 보따리 위에 해진 머리카락 위에 소복소복 쌓여갔습니다. 정순이가 이 집에 처음 들어온 것은 19살이던 해봄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홀로 정순이 남매를 키워내셨는데 어머니가 이씨 댁 이진사의 인품을 보고 저 어른이 계시는 집이라면 딸을 보내도 좋겠다 하셨다 했습니다. 이진사는 본래 학문이 깊고 의로운 분으로 고을에서도 알아주는 어른이었으나 정순이가 시집 온 지 2해째 되던 해에 갑자기 2눈을 잃으셨습니다. 이기복이 다려드린 약 때문이었다고 정순이는 한참이 지난 뒤에야 알게 되었는데 이기복이라는 자는 멀리서 이 집 재산을 호시탐탐 노리다가
마침 이진사에게 신장이 좋지 않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와 약을 지어 드리겠다고 하였고, 겉으로는 지극한 효성을 보이는 척하며 매일 약을 다렸으나 그 약 속에는 무언가가 섞여 있었던 것이지요. 이진사는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아 두 눈의 빛을 잃으셨고, 몸도 부쩍 쇠하여 마침내 일어나지 못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 뒤로 이기복은 이씨 댁을 제 집처럼 드나들기 시작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소리를 높이지 않았으니 눈먼 노인을 대신하여 집안 살림을 봐주겠다는 명분으로 장부를 들여다보고 노비들에게 명을 내리더니 어느덧 이 집의 실질적인 주인 행세를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정순이의 남편 이도령은 그 무렵 과거 공부를 위해 서울에 올라가 있었고, 집에는 눈먼 시아버지와 젊은 며느리 정순이만 남아 있었으니 이기복이 두려웠지요. 그러나 더 두려운 것은 시아버지의 처지였습니다. 눈이 보이지 않으시니 이기복이 무슨 짓을 하는지 알 도리가 없었고, 며느리의 말을 믿으려 하셔도 이기복이 먼저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저 아이가 마음이 엇나간 것 같습니다. 며느리라는 것이 집안 살림을 제멋대로 하고 있으니 도령님이 돌아오시면 큰일 납니다. 하고요. 이진사는 눈이 보이지 않으시니 진실을 볼 방법이 없었고, 정순이가 해명을 하려 하면 이기복이 먼저 또 저러는군요 하며 혀를 차곤 하였습니다. 이도령이 집에 돌아왔을 때는 이미 늦어 있었던 셈이지요. 이기복은 이도령에게도 정순이를 헐뜯었으니 대개 부인이 다른 사내와 눈이 맞았다는 소문이 마을에 파다하다는 말을 귀가 닳도록 심어놓았고, 이도령은 본래 마음이 약하고 줏대가 없던 터라 마침내 흔들리고 말았습니다. 정순이는 억울함을 호소하려 하였으나 이도령의 귀는 이미 막혀 있었고, 쫓겨나던 날 이도령은 정순이의 얼굴조차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담벼락 모서리에 기대어 서서 고개를 돌린 채로 가거라 한마디만 하였으니 그것이 정순이가 남편에게 들은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정순이가 처음 며칠을 버틴 곳은 마을 어귀의 작은 주막이었습니다. 주막 안주인인 덕이 할머니는 이미 이가 몇 개 빠진 일은 가까운 노파였는데 정순이의 꼴을 보자마자 말 한마디 없이 방 한 켠을 내주었습니다. 아무것도 묻지 않고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그저 방에 군부를 지피고 식은 밥 한 사발을 가져다 두었으니 정순이는 그 밥을 받아들고 오래도록 내려다보기만 하였습니다. 밥이 차갑게 식도록 젓가락을 들지 못한 채 앉아 있다가 그날 밤 처음으로 소리 내어 울었습니다. 꾹꾹 눌러 참아왔던 것이 한꺼번에 쏟아졌는데 소리가 새어나갈까봐 치맛자락을 입에 틀어막고 울었더니 아침에 치맛자락이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덕이 할머니는 본 척도 하지 않았으며 다만 이른 아침에 따끈한 국밥을 들여보내며 힘내라, 아가 하고 짧게 말했을 뿐이었습니다. 덕이 할머니의 주막에서 정순이는 보름 남짓을 지냈는데 밥값 대신 이른 새벽부터 설거지를 하고 장작을 패고 드나드는 손님들의 신발을 닦았습니다. 손은 금세 터서 핏물이 배어났고 어깨는 연일 묵직하게 아팠지만 정순이는 그것을 내색하지 않았으며 덕이 할머니는 그런 정순이를 유심히 지켜보았습니다. 일하는 손이 재빠르고 깔끔하며 손님이 무례하게 굴어도 눈을 내리깔고 끝까지 참아내는 것이 예사. 아이가 아니라는 것을 느끼게 해주었고 무엇보다 밤마다 홀로 앉아 무언가를 손에 들고 들여다보는 것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느 날 밤 할머니가 방문을 살그머니 열었더니 정순이가 작은 등잔불 아래 종이 한 장을 펼쳐 들고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고 물으니 정순이가 깜짝 놀라 종이를 가슴 안쪽으로 감추었다가 덕이 할머니의 눈을 오래 들여다보고는 천천히 다시 꺼냈습니다.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았는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시아버님께서 남겨주신 것입니다. 할머니. 이진사가 눈을 잃으신 뒤에도 정순이를 가장 걱정한 것은
역설적으로 이진사 어른 자신이었습니다. 이기복이 무슨 짓을 벌이고 있는지 손끝으로 느끼고 계셨지만 증명할 방법이 없었던 이진사는 어느 날 깊은 밤 정순이를 은밀히 불러 손을 꼭 쥐고 방구석에 있는 낡은 요강을 가리키셨습니다. 그 요강 밑바닥을 만져봐라. 정순이가 요강을 들어 뒤집었을 때 낡은 삼배 자루 하나가 나왔고 그 속에는 기름 종이에 쌓인 문서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씨 댁 전 재산과 가문 문서, 그리고 이기복의 죄상을 낱낱이 기록한 밀지였으니 이기복이 이 집에 드나들기 시작할 때부터 이진사가 조용히 붓을 들어 기록해 두신 것이었습니다. 글씨는 이미 눈을 잃기 전에 쓰신 것이었고 그 필체는 단정하고 차가울 정도로 냉정하였습니다. 이것을 잘 지키거라. 때가 오면 쓸 수 있을 것이야. 이진사는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더 이상 아무것도 이르지 않으셨으니 며칠 뒤 정순이가 쫓겨났고 이기복은 그 문서의 존재를 전혀 알지 못하였습니다. 덕이 할머니는 정순이의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나서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등잔불이 가늘게 흔들렸고 바깥에서는 바람이 주막 처마를 두드렸는데 그 바람 소리가 잦아들 무렵에야 할머니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작정이냐? 정순이가 대답하였습니다. 이기복의 전 재산을 되찾을 것입니다. 혼자서, 예. 덕이 할머니가 정순이를 한참 바라보다가 말하였습니다. 나한테 배울 것이 있다. 알고 보니 덕이 할머니는 평범한 주막 노파가 아니었습니다. 본래는 한양 출신으로 젊었을 때 기생의 삶을 살았던 분이셨는데 기생이 돼 남다른 기생이었습니다. 노래와 춤보다는 타짜 솜씨로 이름을 날렸던 것이지요. 한양 도박판에서 25의 나이에 네로라 하는 내기꾼들을 연달아 이겨 쫓아냈다는 전설이 있었으며 당시 사람들이 그녀를 꽃배라 불렀다 하더랍니다. 그러다 한 사내를 만나 사랑에 빠지고 도박판을 떠나 이 시골에 내려와 주막을 열었는데 사내는 3년 만에 병으로 세상을 떴고 할머니는 그 뒤로 40년을 이 주막에서 홀로 지내왔습니다. 그 손에는 세월이 새긴 주름이 가득하였지만 그 눈 속에는 아직도 도박판의 차갑고 냉정한 빛이 고스란히 살아 있었습니다. 내가 가르쳐 줄 수 있는 것은 3가지야. 할머니가 어디에서인지 꺼내온 낡은 화투패를 손에 쥐며 말하였습니다. 첫째는 눈이다. 상대방의 손이 어디를 향하는지, 눈이 어느 쪽을 보는지, 숨이 언제 빨라지는지를 읽는 눈이요. 둘째는 손이다. 패를 들었을 때 흔들리지 않는 손, 흥분해도 겁이 나도 끝끝내 흔들리지 않는 손이어야 하오. 셋째는 기다림이다. 타짜는 이기려고 서두르지 않는 법이야. 상대가 스스로 무너질 때까지 기다릴 수 있어야 비로소 진짜 패를 쥐게 되는 거다. 정순이는 그날부터 매일 밤 할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주막 문을 닫은 뒤에 조용한 밤, 등잔불 하나를 사이에 두고 2사람이 마주 앉았으며 할머니는 패를 섰고 정순이는 그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손이 어디서 어디로 움직이는지, 눈이 어느 순간 흔들리는지, 숨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밤이 새도록 읽었습니다. 처음 한 달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2번째 달이 되자 할머니의 손이 어느 순간에 멈추는지가 어렴풋이 보이기 시작하였고 3번째 달이 되자 정순이는 할머니가 패를 섞는 순간 이미 그 결과를 읽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할머니가 처음으로 이가 빠진 자리가 드러나도록 활짝 웃었는데 그보다 따뜻한 웃음을 정순이는 그때껏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됐다. 그런데 패만으로는 안 되지. 도박판에서 살아남으려면 배포가 있어야 하고 배포가 있으려면 연기를 할 줄 알아야 해. 내가 여자인 것을 들키는 날에는 판 자체가 깨지고 마니 남자가 되는 연습을 해야 하오. 그리하여 4번째 달에는
남장 연습이 시작되었습니다. 할머니가 어딘가에서 꺼내온 낡은 남자포와 사방관을 정순이에게 입히고 가슴을 천으로 꽁꽁 동여매고 머리를 상투 비슷하게 얽어 올리고 굵은 눈썹을 붓끝으로 그려 넣었습니다. 정순이는 원래 이목구비가 또렷하고 뼈대가 가는 편이었으나 그렇게 꾸미고 나니 그럴듯한 서생 한 명이 되었으며 걸음을 바꿔라. 발을 조금 더 넓게 디뎌라. 어깨를 집어넣지 말고 활짝 펴라. 눈을 내리깔지 말고 정면을 똑바로 보아라. 할머니의 목소리는 엄하였고 정순이가 습관처럼 눈을 내리깔면 할머니가 팔뚝을 쳤으며 여자처럼 손을 모으면 즉시 고쳤습니다. 발소리와 앉는 자세, 목소리의 높낮이, 밥상 앞에서의 태도까지 하나하나 다시 만들어 나갔더랍니다. 그렇게 반년이 지났습니다. 정순이가 처음 주막으로 흘러들어온 섣달 금음에서 이듬해 6월 금음이 되었고 장마가 시작되기 직전에 후텁지근한 밤에 정순이는 남자 옷을 입고 주막 앞마당에 서서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이름은 뭐로 할 거냐? 하고 할머니가 물으니 정순이는 잠시 생각하다 정서방이라 하겠습니다. 하고 대답하였습니다. 왜 정이냐? 잊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정씨 집 딸 정순이라는 것을.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이고는 소매 속에서 두툼한 엽전 꾸러미를 꺼내 정순이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한양까지 가기에는 충분할 거다. 나머지는 내가 직접 벌어서 쓰거라. 정순이가 저를 올리려 하자 할머니가 팔을 붙들었습니다. 인사는 다 되찾고 돌아와서 해라. 그때 내 술이나 한 잔 사주거라. 정순이는 그날 밤 첫 딸기 울기 전에 주막 문을 나섰습니다. 뒤를 돌아보았더니 할머니가 처마 밑에 서서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 작고 구부정한 실루엣이 등잔불 빛에 가물거렸습니다. 정순이는 눈물이 고이는 것을 느끼며 빠르게 걷기 시작하였습니다. 한양은 정순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소란스러운 곳이었습니다. 나귀 발굽 소리와 장꾼들의 외침, 그릇 깨지는 소리와 아이들의 웃음. 어딘가에서 풍겨오는 고깃국 냄새와 말 오줌 냄새가 뒤섞여 코를 찌르는 곳이었으니 정순이는 그 혼잡함 속에서 일부러 어깨를 넓게 벌리고 느긋하게 걸었습니다. 눈은 정면을 향하였고 걸음은 조금 게으른 듯 여유 있게 내딛었으며 지나치는 사람들은 정서방을 그저 지방에서 올라온 서생 하나로 보고 지나쳤습니다. 첫 번째로 한 일은 대포집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도박꾼들은 대포집을 거점으로 삼는다는 것을 할머니에게 배웠고 직접 도박판에 뛰어들기 전에 먼저 사람을 읽어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정순이는 한양 저작거리의 작은 대포집에 자리를 잡고 사흘 동안 말 한마디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막걸리 한 사발을 앞에 두고 눈과 귀를 활짝 열어놓은 채로 오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요즘 한양 도박판에서 제일 크게 노는 곳이 어딘지 알아? 청룡골 이 행수댁 별채라지. 거기가 판이 크다더구만. 한 판에 전답세 맞이기가 오간다는 소문이야. 그 이씨라는 양반 원래부터 그렇게 재산이 많았나? 지방에서 올라왔다더구만. 정순이의 손이 잔 위에서 멈추었습니다. 이씨. 지방에서 올라온 이씨. 한양에서 도박판을 크게 벌이는 이씨. 이기복이었습니다. 정순이는 막걸리를 천천히 한 모금 마셨습니다. 손은 전혀 떨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주막방 바닥에 이진사의 문서를 펼쳐놓고 오래 들여다보았습니다. 문서에는 이기복이 이씨 댁 재산을 가로챈 경위가 낱낱이 적혀 있었고 그 재산 목록도 빠짐없이 기재되어 있었으니 전답과 어음과 가문의 도장까지 모두 이기복이 가지고 한양으로 올라온 것이었습니다. 뒤가 캥기니 그 올해는 잊기 어려웠을 것이고 한양에서 돈을 굴리며 새를 불리려 하였던 것이지요. 정순이는 문서를 다시 접어 품에 넣고
눈을 감았습니다. 서두르면 안 됩니다. 상대가 스스로 무너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진짜 타짜의 법이라는 덕이 할머니의 목소리가 귓가에 울렸습니다. 도박판에 처음 이름을 알리는 데는 석 달이 걸렸습니다. 정순이는 처음 2달은 작은 판에서만 놀았고, 이기는 날도 있었고 지는 날도 있었으며 일부러 지기도 하였습니다. 큰 판이 열리는 자리에서 한 번에 눈에 띄어 의심을 사는 것보다 천천히 얼굴을 알리는 쪽이 낫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도박판에 드나드는 사내들은 대체로 세 부류였으니 돈이 남아돌아 심심풀이로 노는 양반 나으리들과 한탕을 노리는 장사치들과 타짜처럼 도박으로 먹고 사는 자들이었습니다. 정서방은 지방에서 올라온 중인 집자재 정도로 통하였는데 재산이 많지는 않지만 패를 잘 잇는다는 소문이 서서히 퍼지기 시작하였습니다. 3번째 달이 접어들던 어느 날 밤 청룡골 쪽에서 사람이 하나 찾아왔습니다. 눈이 가늘고 코가 낮으며 한눈에 봐도 심부름꾼의 냄새가 나는 사내였으니 정서방님 되십니까? 저희 주인 어른께서 한번 모시고 싶다 하셨습니다. 청룡골 이 행수댁에서 며칠 뒤에 큰 판이 열리는데 재미있게 놀아보시겠느냐고 여쭤보라 하셨습니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정순이는 느릿하게 고개를 들어 아무 표정 없이 물었습니다. 이 행수라면 어떤 분이신가? 지방에서 올라오신 분인데 한양에서도 이름이 알려진 분이십니다. 정순이의 눈이 한순간 가늘어졌다가 다시 풀렸고 손은 무릎 위에 얌전히 놓인 채 전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한번 뵈어보지요. 그날 밤 정순이는 주막방에 홀로 앉아 오래도록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등잔불이 기름을 다해가며 점점 가늘어지고 있었고 창호지 너머로 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순이는 이진사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눈을 잃고 누워 계시던 그 여인 얼굴을 정순이의 손을 꼭 쥐고 요강 밑의 비밀을 가르쳐 주시던 그 차고 가는 손길을, 그리고 쫓겨나던 날 등 뒤에서 들리던 이기복의 목소리를. 정순이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등잔불이 마지막으로 크게 한번 흔들리다가 꺼졌고 어둠 속에서 정순이는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 어둠이 오히려 편안하였습니다. 청룡골 이기복의 별채는 겉보기에는 그럴듯하였습니다. 기와가 번듯하고 대문이 두꺼웠으며 안에서는 촛불이 밝게 켜져 있었고 마당에는 하인들이 서 있었으며 안채에서는 음식 냄새가 새어 나왔습니다. 그러나 정순이의 눈에는 그 번듯함 뒤에 숨은 것들이 보였으니 대문 기와는 지난해에 새로 얹은 것이 역력한데 그 아래 문설주는 낡고 갈라진 채였고 하인들의 눈빛에는 당당함 대신 불안이 깔려 있었습니다. 돈은 이때 뿌리는 없는 집의 기척이었던 셈이지요. 방 안에 들어서자 이기복이 상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3년 만에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정순이는 잠깐 숨이 멎는 것을 느꼈고 그 순간 치솟아 오르는 무언가를 아랫배에 꽉 눌러 담았습니다. 얼굴에는 아무것도 드러나지 않았으며 눈은 가볍게 이기복의 얼굴을 한번 훑고 방 안을 둘러본 뒤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기복도 처음에는 정서방을 그저 낯선 도박꾼으로 보았으니 얼굴이 어딘가 낯이 익은 듯도 하였지만 사람을 많이 보다 보면 생기는 착각이려니 하였습니다. 자, 정서방. 오늘은 편안하게 즐겨보시지요. 이기복의 웃음은 예전과 같았습니다. 눈만 웃고 입은 웃지 않는 그 웃음이었지요. 감사합니다. 정순이의 목소리는 낮고 담담하였습니다. 패가 돌기 시작하였습니다. 이기복은 첫 판부터 크게 걸었으니 상대를 처음부터 압도하여 주눅 들게 만드는 것이 그의 방식이었습니다. 정순이는 그것을 알고 있었기에 이기복이 크게 걸면 조금만 받고 지는 척하였습니다. 한 판, 2판, 이기복이 연달아 이겼고
방 안에 구경꾼들이 낄낄거렸습니다. 이기복이 점점 여유로워졌습니다. 바로 그것이 정순이가 노리던 것이었습니다. 상대가 여유로워지면 방심하고, 방심하면 손이 느슨해지고, 손이 느슨해지면 패가 보인다는 것. 그것이 덕이 할머니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세 번째 판부터 정순이는 패를 읽기 시작하였습니다. 이기복의 오른손 엄지가 특정 패를 쥐었을 때 미세하게 흔들리는 것이 보였고, 눈이 왼쪽으로 쏠릴 때는 나쁜 패를 들었다는 신호였으며, 숨이 한순간 가늘어질 때는 좋은 패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의 첫 자리에서 정순이는 크게 따지 않았으니 이기복보다 조금만 더 따고 나머지는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래야 이기복이 다음에도 부를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찬 밤바람을 맞으며 낙엽을 밟으며 걸으면서 정순이는 혼자 속으로 되새겼습니다.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이기복의 판에 6번을 더 드나드는 동안 정순이는 매번 조금씩 따고 조금씩 져주면서 이기복이 자신을 호구로 여기게 만들었습니다. 이기복은 점점 정서방을 만만하게 보았고, 그러다 보니 더 큰 판을 벌이고 싶어 하였습니다. 그 사이 정순이는 한 가지를 더 준비해 두었으니 이기복에게 손해를 본 사람들과 조용히 이야기를 나눈 것이었습니다. 이기복에게 소가 땅을 잃은 자, 어음을 떼인 자, 물건을 빼앗긴 자들이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그러나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으니 이기복이 돈으로 고을 아전을 사고 돈으로 아는 사람을 만들어 단단히 둘러쳐 놓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중에 박가라는 중인이 있었는데 담보로 맡겨놓고 돌려주지 않은 토지 문서를 되찾고 싶어 그 눈의 분기가 불씨처럼 살아 있었습니다. 정순이는 박가를 찾아가 말하였습니다. 제가 이기복의 전 재산을 털어낼 판을 벌이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귀하의 것이 나오면 귀하께 돌려드리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 부탁이 있습니다. 관아의 증인으로 서주십시오. 박가는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였다가 정순이의 눈을 보고는 알 수 없는 확신이 생겼는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겨울이 가까운 어느 날 이기복에게서 전갈이 왔습니다. 이번에는 큰 판을 벌이고 싶소. 정서방도 와주시겠소. 정순이는 전갈을 가져온 심부름꾼에게 대답하였습니다. 그러겠습니다. 그날 밤 정순이는 주막방에 혼자 앉아 이진사의 문서를 오래 들여다보았습니다. 등잔불 아래 글씨 하나하나가 또렷하게 떠올랐는데 눈을 잃어가시면서도 끝끝내 붓을 들어 기록해 두셨던 그 흔적들을 손끝으로 가만히 짚었습니다. 종이를 가슴에 꼭 눌렀습니다. 따뜻하지는 않았지만 그것만이 지금 이 세상에서 이진사가 정순이에게 건넨 손길이었으니 정순이는 오래 그렇게 있었습니다. 옷을 입었습니다. 남자포를 단정히 여미고 사방관을 쓴 뒤 거울이 없어 물 담긴 대야에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았습니다. 낯선 얼굴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눈만은 분명히 정순이 자신의 눈이었고 정순이는 그 눈을 한참 바라보다가 조용히 일어섰습니다. 박가에게 사전에 말해두었습니다. 마지막 판이 끝나는 시점에 관하 포졸들을 데리고 청룡골로 오라고 신호는 내가 보낼 것이라고. 청룡골 이기복의 별채는 그날 밤 유독 밝았습니다. 큰 판이 선다는 소문에 구경꾼들이 더 몰렸고 촛불이 여러 개 켜져 있었으며 이기복은 상석에 앉아 기분 좋게 술을 홀짝이고 있었습니다. 정순이가 들어서자 이기복이 손을 들어 반겼습니다. 어서 오시오. 오늘은 재미있게 노는 날이오. 그렇겠지요. 정순이가 자리에 앉으며 조용히 목돈을 내려놓았으니 반년 넘게 작은 판에서 벌어둔 것과 덕이 할머니에게 받은 것, 박가에게 잠시 빌린 것까지 더한 금액이었습니다. 이기복의 눈이 반짝거렸습니다. 저것을 한 번에 쓸어 담을 수 있겠다는 계산이
그 눈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패가 돌기 시작하였습니다. 첫 판, 정순이가 졌습니다. 오늘은 운이 없으신 날인가 보. 이기복이 웃으며 말하였고, 그런가 보군요. 하고 정순이가 담담하게 받았습니다. 두 번째 판, 정순이가 조금 더 크게 졌습니다. 이기복이 술을 한 잔 더 시키며 여유가 넘쳤습니다. 세 번째 판부터 판의 기운이 달라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정순이가 패를 들었을 때 이기복의 오른손 엄지가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눈이 왼쪽으로 쏠렸습니다. 나쁜 패를 들었다는 신호였으나 이기복은 크게 걸었으니 허세였고, 허세를 부릴 때는 반드시 어깨가 앞으로 쏠린다는 것도 정순이는 알고 있었습니다. 정순이가 조용히 판돈을 올렸습니다. 이기복이 잠깐 멈추었습니다. 정순이의 눈은 흔들리지 않았고 손도 흔들리지 않았으며 이기복의 얼굴을 그대로 바라보았습니다. 아무 표정도 아무 느낌도 없는 얼굴로. 패가 열렸습니다. 이기복이 졌습니다. 네 번째 판, 이기복이 이를 갈며 크게 걸었습니다. 정순이는 이번에도 이기복의 손을 보았는데 이번에는 숨이 잠깐 가늘어졌으므로 좋은 패였습니다. 정순이는 조용히 물러났고 이기복이 땄습니다. 그러나 이미 세 판에서의 손실이 컸으며 이기복의 얼굴이 굳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다시 이기고 싶다는 조급함이 눈 속에 번지기 시작하였으니 타짜는 바로 그 조급함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을 정순이는 알고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 판, 이기복이 매우 크게 걸었습니다. 오늘 가져온 현금의 절반을 한 판에 부은 것이었고 눈에 도박꾼의 붉은 기운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정순이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자신의 현금 전부를 꺼내 이기복이 건 판돈의 갑절을 올렸습니다. 방 안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이기복의 손이 잠깐 멈추었고 순간적으로 주저하는 기색이 있었다가 자존심이 이겼는지 패를 집었습니다. 정순이의 눈이 이기복의 손끝을 보았습니다. 엄지가 또 흔들렸습니다. 나쁜 패. 그러나 이기복은 받았습니다. 패가 열렸습니다. 이기복이 졌습니다. 그 순간 방 안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이기복의 낯빛이 창백해졌다가 부러졌다가 하였고 손이 테이블 위에서 꽉 쥐어졌습니다. 한 판 더. 이기복이 말하였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기복의 얼굴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었고 귀밑머리가 땀에 젖어 뺨에 달라붙어 있었으며 눈이 판돈을 향해 자꾸 갔다가 돌아왔습니다. 손가락 끝이 테이블을 가볍게 두드리고 있었으니 무의식 중의 동작이었고 불안하다는 신호였습니다. 정순이가 고개를 들어 이기복을 바라보았습니다. 어음을 거십시오. 이기복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어음, 대개 어음이 이 판보다 훨씬 크다고 들었습니다. 전담 문서도 있다 하더군요. 그것을 걸고 한 판 더 하시겠습니까? 방 안이 완전히 조용해졌고 바람 소리만 창호지를 두드렸습니다. 이기복은 잠시 정순이를 쏘아보았습니다. 그 눈의 의심과 자존심과 분노와 조급함이 차례로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욕심이 이겼습니다. 이기복이 품에서 어음 다발을 꺼냈고 그 속에 이 시대 가문의 문서가 섞여 있는 것을 정순이는 한눈에 알아보았습니다. 이진사가 밀지에 적어두셨던 바로 그 문서들이었지요. 정순이가 자리에서 일어나 보따리 안에서 두툼한 엽전 꾸러미와 어음 몇 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렸습니다. 좋습니다. 마지막 판이 시작되었습니다. 패를 돌리는 사람의 손이 약간 떨렸으니 그만큼 판이 컸기 때문이었고 방 안의 구경꾼들도 숨을 죽였습니다. 이기복이 패를 들었습니다. 그 순간 정순이는 보았습니다. 이기복의 숨이 잠깐 가늘어졌고 어깨가 안쪽으로 살짝 좁혀졌으며 눈이 왼쪽으로 쏠렸습니다. 나쁜 패.
그러나 이기복의 얼굴에는 여유 있는 미소가 걸렸으니 연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정순이도 패를 들었습니다. 좋은 패였습니다. 정순이는 아무것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좋은 패를 든 순간에도 표정이 하나도 바뀌지 않았고 눈도 손도 숨도 그대로였습니다. 이겼을 때 이기지 않은 척하는 것이 졌을 때 지지 않은 척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다는 것. 그것이 덕이 할머니가 가장 오래 가르친 것이었습니다. 판돈이 올라갔습니다. 이기복이 올리고 정순이가 받았습니다. 다시 이기복이 올리고 정순이가 또 받았습니다. 이기복의 얼굴에서 미소가 차츰 굳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상대가 전혀 흔들리지 않는 것이 이상하였고, 지금껏 허세를 부리면 상대가 물러나거나 두려움을 드러냈는데 이정서방이라는 자는 표정이 없었습니다. 패를 보여주시오. 이기복이 먼저 말하였습니다. 이기복이 패를 열었습니다. 생각보다 나쁜 패였고 자신도 잠깐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였습니다. 정순이가 패를 열었습니다. 방 안이 터질 것 같은 침묵에 잠겼다가 한꺼번에 술렁였습니다. 정순이의 패가 압도적으로 좋았습니다. 이기복의 낯빛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눈이 테이블 위에 판돈을 바라보다가 정순이의 얼굴을 바라보았고 입이 반쯤 열렸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순이가 천천히 손을 뻗었습니다. 다발을 집어 한 장 한 장 꺼내 살펴보았습니다. 이기복이 그것을 막으려 하였으나 손이 먼저 가 있었습니다. 이씨 댁 가문 도장이 찍힌 문서, 이씨 댁 전답. 이씨 댁 노비 문서 하나씩 하나씩 천천히 집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장을 손에 들고 이기복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기복의 눈에 처음으로 공포가 스쳤습니다. 그 눈이 정서방의 얼굴을 다시 보았습니다. 낯이 익은 듯 낯설기도 한 그 얼굴을. 당신은 대체 누구요? 정순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천천히 사방관을 벗었습니다. 그리고 가슴을 동여맨 천을 풀었습니다. 머리를 묶었던 것을 풀어내자 검은 머리카락이 어깨 위로 흘러내렸습니다. 방 안이 얼어붙었습니다. 정순이가 이기복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하였습니다. 기억하십니까? 3년 전 섣달 금음 새벽에 짐 하나 들려 내쫓으셨던 며느리. 이기복의 입이 달싹거렸습니다. 다시는 이 앞을 얼씬거리지도 말라고 하셨지요. 이씨 댁 며느리라는 소리가 내 입에서 나오면 혀를 뽑겠다고 하셨지요. 정순이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조용함이 칼날처럼 날카로웠더랍니다. 이 정순이 이씨 댁 며느리가 오늘 이씨 댁의 것을 전부 되찾아왔습니다. 그 밤이 끝나기 전에 박가가 관아 포졸들을 이끌고 청룡골에 들이닥쳤습니다. 정순이가 미리 연락해두었던 것이었으니 마지막 판이 시작되기 전 박가에게 신호를 보내두었고 판돈이 모두 정리되는 시점에 관아 포졸들을 대동하고 오라고 하였던 것이지요. 이기복은 방 안에서 사방이 막혔습니다. 도망갈 곳이 없었으며 하인들은 포졸들을 보자마자 뿔뿔이 흩어졌고 이기복만이 방 한가운데 홀로 남겨진 셈이었습니다. 관아에서 온 관리가 이기복을 보며 말하였습니다. 이기복이라 하는 자요? 이진사 댁 재산을 부정으로 가로채고 이진사 어른을 약으로 해친 죄목으로 잡아가겠소. 이기복이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무슨 근거로 그런 소리를 하는 거요? 나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소. 정순이가 조용히 말하였습니다. 근거가 있습니다. 품에서 이진사의 밀지를 꺼내 관리에게 공손히 두 손으로 올렸습니다. 이것은 이진사 어른께서 친히 쓰신 것입니다. 이기복이 이씨 댁에 드나들기 시작한 때부터 이진사 어른께서 이자의 행태를 낱낱이 기록해 두신 밀지이며 필체는 이진사 어른의 것이 맞습니다. 고을 훈장 어른이 증인으로 서실 것입니다. 관리가 문서를 들여다보고 이기복을 보았습니다.
이기복은 그 순간 정순이를 보았는데 그 눈에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 없는 것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경악이었고 그 아래 공포가 있었습니다. 전현이. 이기복이 정순이를 향해 달려들려 하였으나 포졸 2명이 즉시 양팔을 잡았습니다. 이씨 댁 며느리라는 년이 감히. 정순이는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고 이기복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분명히 이씨 댁 며느리입니다. 그리고 이씨 댁 며느리로서 이씨 댁의 것을 되찾아왔습니다. 이기복이 포졸들에게 끌려나갔습니다. 그 발이 마당에 차가운 흙을 딛고 문 밖으로 사라졌습니다.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정순이는 그 자리에 오래 서 있었습니다. 마당에서 바람 소리가 들렸고 촛불이 가늘게 흔들렸습니다. 정순이의 눈에서 눈물이 한 방울 흘렀습니다. 닦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두었습니다. 정순이가 고향 마을로 돌아온 것은 그해 겨울이 깊어진 뒤였습니다. 눈이 내리고 있었고 마을 어귀의 나무들이 흰 눈을 소복이 이곳 서 있었습니다. 정순이는 여자 옷을 입고 있었는데 처음 이 마을을 떠났던 그 무명 치마에 더 좋은 것을 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같은 무명 치마였습니다. 다만 그것을 입은 사람이 달랐던 셈이지요. 이씨 댁 대문 앞에 섰을 때 마당에서 노비 하나가 나오다가 정순이를 보고 멈추었습니다. 아씨. 그 노비는 정순이가 시집 왔을 때부터 이 집에 있던 늙은 종 막동이었으니 정순이가 쫓겨나던 날 멀리서 보따리를 들어주려다 이기복에게 꾸지람을 들었던 자였습니다. 막동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씨, 살아 계셨군요. 그렇단다. 잘 있었느냐. 정순이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진사가 누워 계신 방은 안채 가장 깊은 곳이었습니다. 문을 열자 이진사가 눈을 감은 채 누워 계셨는데 많이 여위어 있었습니다. 뺨이 쑥 들어가고 손이 더욱 가늘어져 있었으며 방 안에는 묵은 양 냄새가 배어 있었습니다. 아버님. 이진사의 눈이 천천히 떠졌습니다. 빛이 없는 눈이었으나 그 눈이 정순이 쪽을 향하였습니다. 누구냐? 정순이입니다. 며느리 정순이가 왔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이진사의 입술이 떨렸고 손이 천천히 이불 위로 올라왔습니다. 정순이가 그 손을 두 손으로 감쌌더니 이진사의 손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왔구나. 왔습니다. 살아 있었구나. 살아 있었습니다. 이진사가 한동안 말이 없다가 정순이의 손을 꼭 쥔 채로 말씀하셨습니다. 고생이 많았지. 그 말이 나온 순간 정순이는 더 이상 참지 못하였습니다. 무릎을 꿇고 이진사의 손에 얼굴을 묻었고 소리를 죽이려 하였으나 어깨가 흔들렸습니다. 3년이 넘는 세월이 그 억울함과 추위와 외로움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이진사가 가늘게 떨리는 손으로 정순이의 머리를 쓰다듬으셨습니다. 됐어. 그 손의 온도가 차가웠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따뜻한 것을 정순이는 이제껏 느껴본 적이 없었더랍니다. 이도령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겠습니다. 이기복이 잡혀간 뒤 이도령은 한참이 지나서야 진실을 알게 되었으니 이기복이 어떻게 자신의 귀를 막았는지, 어떻게 아버지의 눈을 멀게 하였는지, 어떻게 정순이를 쫓아냈는지를, 그리고 정순이가 그 3년 동안 무엇을 하였는지를 비로소 알게 된 것이지요. 이도령은 그 이야기를 전해 들으며 오래도록 아무것도 하지 못하였습니다. 방 안에 홀로 앉아 손에 쥔 것도 없이 바닥만 내려다보았으니 자신이 얼마나 허약한 사람이었는지가 이제야 보였습니다. 아내가 억울함을 하소연하는 것을 막아버리고 아비가 쓰러져 가는 것을 보면서도 이기복의 말을 믿었던 자신의 어리석음이 아내 한 사람의 3년을 얼마나 고통스럽게 만들었는지가 이제야 실감났던 것입니다.
이도령은 결국 정순이 앞에 마당에 무릎을 꿇고 이마를 땅에 대었습니다. 정순이는 한참 그것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용서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그날 스스로에게 묻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당장 대답할 수 있는 물음이 아니었으며, 다만 정순이는 이도령의 어깨를 가볍게 잡아 일으키며 말하였습니다. 아버님 곁에 계십시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으니 삶이란 원래 모든 것이 깔끔하게 정리되는 것이 아니라 엉킨 실처럼 조금씩 풀려나가는 것이더랍니다. 봄이 오자 정순이는 덕이 할머니의 주막으로 갔습니다. 할머니는 주막 마당에서 장독 뚜껑을 열고 있었는데 정순이가 살인문을 들어서자 뒤를 돌아보고는 이가 빠진 자리가 드러나도록 활짝 웃었습니다. 왔구나. 왔습니다. 다 됐느냐? 다 됐습니다. 할머니가 장독 뚜껑을 닫고 손을 털었습니다. 술 한 잔 사주겠다고 했지? 그렇습니다. 정순이가 덕이 할머니와 나란히 주막 안으로 들어가 막걸리 2사발을 마주하고 앉았습니다. 봄볕이 열린 문 사이로 들어오고 있었고 따뜻하고 밝은 빛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오래 이야기하였습니다. 한양 이야기, 도박판 이야기, 이기복 이야기, 이진사 이야기, 이도령 이야기. 할머니는 중간중간 술을 홀짝이며 들었고 가끔 짧게 웃었습니다. 이야기가 끝나자 할머니가 말하였습니다. 잘했다. 할머니 덕분입니다. 아니다. 나는 가르쳐 주었을 뿐이고 배운 것을 쓴 것은 너였어. 정순이가 고개를 숙이고 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이씨 댁 전답 중 가장 따뜻한 양지 쪽 밭 한 마지기의 문서였습니다. 이것을 받아주십시오. 할머니가 손을 내저었습니다. 필요 없다. 나는 이 주막 하나면 족하다. 그렇더라도 받아주십시오. 언젠가 할머니가 이 주막을 닫으실 때를 위해서. 할머니가 오래 정순이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주름지고 뼈가 드러난 그 손으로 문서를 받았습니다. 그 순간 바람이 주막 문을 통해 안으로 불어들었고 막걸리 사발이 가볍게 흔들렸습니다. 봄 냄새가 났습니다. 흙과 꽃봉오리와 따뜻한 햇살의 냄새가. 정순이는 그 바람을 그대로 맞았습니다. 눈을 뜬 채로. 이것이 정순이의 이야기입니다. 낡은 요강 속 비밀 문서와 늙은 주막, 노파의 가르침과 어떤 추위에도 끝끝내 꺾이지 않았던 한 여인의 마음이 만들어낸 이야기이지요. 세상이 연약하다고 짓밟으면 그 연약함이 때로는 가장 날카로운 무기가 되는 법이고,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홀로 갈고 닦은 것이 결국 가장 빛나는 순간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정순이는 온몸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고 계신 분이 혹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다면 정순이처럼 쉽게 꺾이지 마십시오. 덕이 할머니가 말씀하셨듯 타짜는 이기려고 서두르지 않습니다. 상대가 스스로 무너질 때까지 기다릴 줄 알아야 비로소 진짜 패를 쥐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힐링 야담과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건강하게 따뜻하게 지내십시오.